엄마, 어디에요? 왜 전화했니? 엄마, 어디에요? 글쎄, 알려주고 싶지 않구나. 엄마, 혹시 이사 가셨어요? 집에 오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던데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해외 여행 가기로 되어 있어서 아이 좀 봐주셔야 해요. 아이들 외갓집에 갖다 맡겨라. 장모님은 애들 못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힘든 건 엄마만 해야 하니? 이제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아. 엄마는 자식 없는 셈 치곤 살 테니까. 그렇게 큰 아들과의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설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문을 안 여세요? 이제 더 이상 명절 음식도 손주 돌보는 것도 안 할 거야.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나를 부려먹어 정도껏 해야지. 명절마다 저를 부려먹는 자식들 때문에 제가 현관문을 완전히 잠궈 놓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서 살고 있는 72세 김영희입니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과 직장일을 병행하며 남편과 함께 자식 셋을 훌륭히 키우겠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죠. 오늘은 아들, 며느리, 딸이 싫어서 현관문을 걸어 잠궜다가 결국은 제가 살던 곳을 떠나 자식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간 이야기입니다. 고부 갈등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부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엄마는 저희를 위해 없는 반찬이지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셨고 아버지는 언제나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으로 의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가정 형편상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동생들 학비를 돕고 싶어 도시로 나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부산의 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처음엔 낯선 도시 생활에 두렵기도 했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제게 든든한 존재가 되었고 성실한 성격에 끌렸습니다. 몇 년간 함께 일하며 연애를 이어가던 중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결혼식을 올리고 부산 시내에 있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상하셨지만 시아버지는 표현이 적어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특히 시누이 둘과 함께 살게 되면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비난했고 작은 시누이는 어려운 부탁들을 종종 했습니다. 명절과 제사 때마다 시누이들과의 사이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첫 명절부터 모든 음식 준비와 설거지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로하시고 시누이들은 각자 바쁘다며 제게 일을 떠넘겼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불 앞에서 땀을 흘리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들은 항상 불평했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다, 탕국간이 맞지 않다 등 모든 흠을 잡았지요. 제사는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준비할 음식 종류가 많아 하루 종일 부엌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제가 서툴게 굴면 어머니한테 배운 게 이거냐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참고 견뎠습니다. 아이 셋이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큰 시누이가 결혼하며 집을 나가면서 저를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었고 시어머니도 손주들 덕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큰아들 준호, 둘째 민수, 막내 혜진이를 키우는 것은 고된 시집살이 속에서 제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수가 어린 혜진이를 잘 돌보며 웃음을 주던 모습은 힘들었던 결혼 생활 속에서도 기억에 남는 행복한 장면입니다. 시집살이에서 벗어난 듯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막내딸 혜진이를 낳았을 때는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덕분에 그 시기를 버텼습니다. 시집살이에서 벗어난 듯 했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 3명을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공장에서 더 많은 야근을 했고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밤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시절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 힘들었던 기억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했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생이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편과 저는 피곤했던 하루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성적이 좋았던 덕분에 학습지를 끊어주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았고 아이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둘째 민수는 준호와 달리 운동을 좋아하고 활발한 아이였는데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집에 찢어진 옷을 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과 저는 웃으며 이게 다 건강한 남자아이의 흔적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막내 혜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배가 되었고 저는 낮에는 공장, 저녁에는 부업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봉투를 접으며 아이들 교육비를 마련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남편도 힘든 일은 마다하지 않았고 자주 야근을 하며 가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혜진이를 품에 안고 뛰어다니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여전히 어린아이였기에 오빠들과 함께 자주 놀았습니다. 방울토마토 하나를 가지고 두 오빠와 소꿉놀이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면 피곤한 몸이 저절로 풀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지출은 더 커졌습니다. 고등학생인 준호의 학원비와 교재비, 그리고 민수의 체육 특기생 활동비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전은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준호가 첫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을 쥐어짜야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기쁨과 동시에 막대한 등록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남편은 철야 작업을 자주 했고 저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일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혜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생활은 더욱 빡빡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혜진이의 학업 비용을 위해 제가 한때 식당 일을 늘려가며 했던 노력입니다. 학교에서 필수라고 했던 참고서를 사주지 못해 혜진이가 슬픈 얼굴을 하고 집에 돌아왔던 날,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동네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혜진이는 나중에 그 책이 자신의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맙다고 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민수는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 축구부의 주장으로 선발되었을 때 너무 기뻐 뛰어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운동용품과 대회 참가비로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아이들만큼은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대학을 마치고 준호와 민수는 직장에 들어갔으며 혜진이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식 비용도 최대한 도왔고 집을 마련할 때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었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역시 결혼을 할 때 비슷한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자식들이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식 셋을 결혼시키고 나니 저희 부부는 이제부터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에게 효도하며 살아갈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조금씩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과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손주 육아가 전적으로 저와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귀여웠고 자식들의 도움을 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이 심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아이를 맡기고 부부 동반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맡기는 시간은 주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평일에도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연락을 하고 아이들을 두고 갔습니다. 육아는 저희 부부에게 끝없는 의무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울거나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지쳤습니다. 둘째 아들의 둘째가 돌즈음에는 거의 매일같이 아이를 보느라 저희 집이 육아센터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손주 육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평소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남편은 손주 돌보는 일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손주들이 늘어나고 육아가 반복되면서 남편의 체력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연이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육아의 강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손주를 달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돌보며 놀아주었고 자주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야 했고 며칠 동안 이어지는 육아로 인해 남편의 몸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과로로 인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고 고혈압 초기 증세까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맡기는 일은 계속되었고 육아는 여전히 저와 남편의 책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주말에는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거나 해외여행을 떠났고 평일에는 갑작스럽게 연락해 아이들을 맡기고는 바로 떠나곤 했습니다. 남편은 육아와 병세 악화의 이중고를 견디며 버텼지만 어느 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이미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자식들은 남편을 찾아오지 않거나 와도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는 잠시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손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과로와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던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한 남편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자식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육아를 저에게 떠넘겼고 딸 부부는 아이들이 저를 더 좋아한다며 손주들을 자주 데려다 놓았습니다. 손주들이 아프거나 밤새 울 때도 육아는 철저히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의 삶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그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남편의 흔적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에도 자식들은 여전히 손주들을 맡기며 자신들의 일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이 울고 웃는 모습을 보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아지기도 했지만 하루 종일 씨름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할 때면 마음 한편이 텅 빈 채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육아의 짐을 나누며 힘든 와중에도 서로에게 의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의지처가 사라진 지금, 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과 딸이 한나란 씨의 손주들을 데려다 놓고 맡기고 갔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기일을 맞아 남편의 제사상을 준비하려 했지만 손주들을 돌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 남편을 위해 마련하려던 상차림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자책감과 함께 점점 커지는 화가 쌓였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쌓인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의 육아 도우미가 아니며 최소한 아빠를 잃은 나를 배려하는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손주들을 봐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며 반박했고, 딸은 엄마가 애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와 무책임한 말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이 보여준 태도와 말들에 대해 곱씹으며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제가 요구한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식들에게는 큰 짐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이후로도 자식들은 손주를 맡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제가 힘들다고 호소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의 슬픔과 손주 육아로 인한 피로는 제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자식들의 저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김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배추를 절이고 자식들은 양념을 버무리며 서로의 손에 묻은 양념을 장난스럽게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주방에서 올라오는 김치 냄새에 웃음소리가 더해지던 그 시절은 제게 있어서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장 날짜가 다가오면 저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날짜를 미리 알렸습니다. 한 번은 자식들 모두 그날은
꼭 갈게요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배추를 잔뜩 사다 절이고 양념 재료를 준비하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김장날 자식들은 하나둘씩 사정이 생겼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다 했고 작은아들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미뤘습니다. 딸은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김장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십 포기의 배추를 손질하며 이 많은 배추를 혼자 다 해야 한다니라는 생각에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은 배추 절인 물에 오래 담가 두어 시린 대로 시렸고 허리는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다 보니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자식들이 음식을 가져가며 감사의 말 대신 쏟아낸 불평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딸은 이 배추는 너무 물러진 것 같아요라고 했고 며느리는 양념이 예전만큼 깊은 맛이 안 나네요라고 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만 가득했던 말 속에서 저는 제가 한 수고와 정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며느리 친정집에 김치까지 부탁받아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몇 주 전부터 김치 몇 포기를 만들어 친정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배추와 양념 재료를 저희 집에 보내두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저는 며느리의 친정 김치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 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김장을 끝내고도 저는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손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허리는 구부릴 수도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그저 김치를 가져가며 엄마가 늘 해오던 일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겠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김장으로 가득 찬 냉장고를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소리를 내던 김장이 이제는 제게 고통과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게 과연 잘못된 일이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마음 한구석에서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지만 남편이 떠난 뒤로는 제가 모든 준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가족의 전통과 의무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제 집은 고요하지만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제야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을 부치려면 끊임없이 재료를 썰고 다듬어야 했고 나물이니 고기 요리니 한두 가지로 끝나지 않는 명절 음식의 종류는 손이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해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갈비찜까지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에서 웃음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지만 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은 고역이었습니다. 끓는 기름 냄새와 솥에서 나는 김에 얼굴이 달아올랐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명절 당일이 되어서야 손주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자식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손주 둘과 함께 들어왔고 작은 아들도 아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섰습니다. 딸 역시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분주했을 뿐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TV 앞에 앉거나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돕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챙기고 손님 접대를 도맡아야 했던 저는 몸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상을 차리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준비했지만 자식들은 제가 당연히 모든 일을 처리할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진 후 자식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손주들은 음식을 흘리고 장난을 치며 제게 끊임없이 신경을 쓰게 만들었고 자식들은 그런 손주들을 제게 맡긴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설거지와 뒷정리는 오롯이 제 몫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함께 있을 때는 이런 날조차도 두 사람이 나눠하며 웃음을 나눌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서러움이 저를 짓누르기만 했습니다. 제사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며 상차림을 혼자 완성하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리며 남편을 떠올리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그래도 나름의 책임감을 갖고 제사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제사라는 전통을 귀찮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자식들이 집을 떠나는 모습은 더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떠난 뒤에 집안은 더없이 고요했지만 고요 속에서 저는 혼자서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명절의 피로는 몸살로 이어졌고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던 어느 해 명절 준비와 제사, 뒷정리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손주들을 돌봐야 한다는 현실은 제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을 통해 저를 가족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일은 더더욱 외로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식들이 한마디의 축하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생일날 아침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대하며 전화를 곁에 두었지만 울리는 소리는 한참 후에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손주를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딸은 정리해야 할 물건을 시골에 갖다 놓아도 되느냐는 부탁을 했습니다. 한 번은 딸 부부가 제 생일에 찾아와 손주를 맡기고는 다음 날 자기들의 결혼 기념일을 기념하러 여행을 간다고 나갔습니다. 생일을 혼자 보내며 손주를 돌보는 동안 자식들에게조차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제 모습이 참 처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버이날은 다른 날들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자식들이 꽃이나 선물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아들들과 딸이 함께 저를 위해 외식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늘 외면당했던 기억 때문에 그 제안은 저에게 작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대화의 대부분을 서로의 일과 자녀들의 이야기로 채웠고 제가 끼어들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딸은 엄마가 늘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다는 말로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말은 깊이 있는 배려라기보다는 단순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자식들은 곧바로 각자의 일정을 핑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아들이 계산을 하면서 이런 날 엄마가 손주들을 잘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는 감사와 무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했던 식사는 어버이날에 대한 작은 희망을 남겨주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깊어진 감정의 골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여전히 제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해의 명절, 저는 그동안 누적된 고통과 외로움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단한 노동, 자식들의 무심함, 그리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평소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고 집안일도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자식들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제게 있어 가장 고단한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저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예정된 시간에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는 집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은 문을 두드리며 왜 문을 열지 않느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몇 시간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와 문 두드림이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문을 열고 자식들과 마주했습니다. 자식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게 화를 냈습니다. 명절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고 손주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상황에서 제가 왜 이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따졌고, 딸은 왜 사소한 일로 이렇게 크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참지 않고 모두 쏟아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느꼈던 고단함과 서러움,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제사와 집안을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자식들이 당연하게 저를 이용만 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큰 다툼 이후 자식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제가 갑작스럽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다음 명절이 다가올 즈음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아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실제로 명절 전날 자식들이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손수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으며 딸도 주방에서 열심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명절 당일 자식들은 제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식탁에 앉혀주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동안 혼자 음식을 준비하며 느꼈던 고통과는 전혀 다른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자식들은 뒷정리를 도맡아 하며 제가 고단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해의 제 생일은 특별했습니다. 자식들이 미리 모여서 손수 케이크를 준비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딸은 직접 손글씨로 쓴 생일 카드를 건네주며 그동안의 무심함을 사과했습니다. 큰아들은 제게 꽃다발을 건네며 엄마 항상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 역시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을 들고 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생일날의 식사는 명절 때와 비슷하게 자식들이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챙겨주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오랜만에 진정한 축하를 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몇 해 동안의 자식들의 변화는 제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완벽히 회복된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자식들이 제가 느꼈던 고통과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에 대해 행동으로 보이려 노력했다는 점이 고마웠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노력에 그칠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 더 따뜻함을 느끼고 제 마음속에 있던 긴장의 실타래가 살짝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저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고 손주들의 육아를 떠넘기기 위한 핑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몇 해 동안 자식들의 변화는 제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제 생일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무관심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려는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긴 세월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자식들은 다시 예전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처음에는 미리 찾아와 도왔던 자식들이 이제는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손주들을 맡기고 자신들의 일정을 즐기는 모습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와 손주 돌봄이 다시 저의 몫으로 돌아왔고 자식들의 무관심이 재차 반복되었습니다. 한 해는 제 생일조차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았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가 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따뜻했던 관계가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며느리들과의 갈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사이였지만 저는 며느리 역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제 진심을 이해하기보다는 점차 저를 편리하게 사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가장 먼저 서운함을 느꼈던 건 김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김장은 제게 매년 겨울을 앞두고 치러야 하는 큰일이었습니다. 혼자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며 하루가 다 지나가곤 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큰며느리는 늘 자신의 친정에 보낼 김치를 부탁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부탁은 마치 당연한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해는 특히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던 중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재료는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에도 친정에 보낼 김치 몇 포기만 더 부탁드릴게요. 며느리는 마치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몫의 김장도 벅찬 상황이었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재료를 보내주면 만들어줄게. 그렇게 대답했죠.
며칠 후 며느리가 보내온 재료를 확인하는 순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배추 몇 포기와 양념 재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며느리네 김치도 제 몫의 김치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죠. 어쩔 수 없이 제 재료를 덜어 써야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김장을 마쳤을 땐 허리가 끊어질 듯 했고 손은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장날이 지나고 며느리가 김치를 가지러 왔을 때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친정 어머니가 반찬이 떨어지셨다는데 혹시 간단한 나물 반찬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위하는 며느리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서운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물 반찬까지 부탁하라니 내가 이 집 식구들 외에 친정까지 챙겨야 한단 말인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물을 무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나를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왜 자식들과 그 가족들만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 걸까? 혼자서 가만히 앉아 나물 무치는 손을 멈추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김치를 가지러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있게 잘 담그셨네요. 우리 친정에서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김치 상자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김치 상자를 들고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며느리가 김치 상자를 들고 나가던 모습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이들에게 진심 어린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손주를 키우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는 친정의 밥상까지 챙기면서도 내가 받은 것은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여겨지는 시선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김장을 하는 일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허리가 아프기 전에 마음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부탁은 점점 많아졌고 고마움 대신 무심한 태도가 늘어갔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쌓이고 쌓여 저는 더 이상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장을 할 때면 일부러 재료를 부족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 몫의 김치만을 담그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추가 부탁을 하면 이제는 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당황하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추석을 앞두고 큰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서 보내면 어떨까요? 요즘 어머니 혼자 음식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큰 며느리가 생각이 있구나 싶었죠. 그동안 며느리들이 명절마다 오지 않아 섭섭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제사, 음식은 어머니가 만들어서 가져오실 수 있죠? 산적이랑 튀김, 나물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그 정도는 다 같이 나눠서 먹을게요. 저희가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요. 순간 제가 들은 말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제가 덜 해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는 금세 사라지고 그 대신 억울함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이 수고스러우니 나를 부린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대답했습니다. 산적이랑 튀김, 나물 준비라. 그게 제사 음식의 거의 다인데 그걸 다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말이구나.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음식은 어머니가 잘하시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제사만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몸은 지쳐가는데 제가 해온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눠서 명절을 보내겠다고 해도 결국 모든 준비는 제 몫이란 생각이 들었죠. 명절 아침, 저는 준비한 음식을 가득 챙겨 큰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손이 부르트도록 산적을 굽고 튀김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음식 냄새가 너무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잠깐이나마 기분이 풀릴 뻔했지만 곧 이어지는 며느리의 부탁이 저를 또 한 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사상 차리는 건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사실 저희는 제사상을 차릴 줄 몰라서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음식이며 무거운 가방은 전부 제가 짊어지고 왔는데 이제 제사상까지 제가 차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곧 이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절차도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잘 몰라서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밤잠도 못 잔 몸으로 이제 제사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기까지 음식을 가져오고 제사상도 차리길 바란다는 말이구나?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가 제사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더 힘드시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전혀 도와줄 기미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큰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 다 차리면 불러요. 절 올리면 되잖아요. 큰아들의 이 말이 저를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에게 나는 단순히 제사를 위한 일꾼에 불과한가? 제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제 마음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심했죠. 며느리들은 제 생일에도 종종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주들이 선물을 대신 준비했다며 마치 저의 생일이 손주들의 선물로 채워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생일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해달라고 부탁했던 며느리의 행동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를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제가 음식을 준비해야 했던 그날은 더없이 서글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점점 쌓여갔고 저는 며느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섭섭함을 직접 표현해 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엄마가 예민하신 거 아니냐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들과의 갈등은 제게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며느리들의 태도를 변명하거나 제가 오히려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말을 하며 원인을 저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들과의 감정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지만 한 사건이 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손주를 학원에 데려다 주다가 겪은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눈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주의 학원 스케줄이 바쁘다며 부탁을 해왔고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손주의 학습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아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끄러운 도로 위에서 천천히 운전했지만 길 상태가 워낙 나빠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손주는 다행히 큰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허리와 어깨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순간 느꼈던 두려움과 충격은 컸지만 손주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과 위로보다는 제가 사고를 낸 이유를 묻고 손주가 겪은 놀람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말을 했습니다. 병상에서 들은 그 말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손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행동은 감사 대신 비난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들의 반응뿐만 아니라 자식들 역시 저의 부상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저를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몰아넣었고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보여준 제 희생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이번 사고로 인해 그 무관심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생각만 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 제 마음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 몇 주 동안 저는 부산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짐은 미리 정리해 양산으로 보낼 준비를 했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하나씩 정리하며 오랜 추억과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현관문을 잠그고 뒤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겪었던 수많은 갈등과 희생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확고했습니다. 양산에 도착한 후 저는 작은 집에서 새롭게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는 텃밭을 가꾸기 좋은 넓은 마당이 있었고, 시골의 공기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를 선물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을 바라보며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양산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이 오랜만에 부산 집을 방문했다가 텅 빈 집과 다른 사람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큰아들은 놀란 목소리로 집이 비어 있다고 말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설명 없이 집을 떠났던 제게 아들이 느꼈을 충격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삶에서 느꼈던 피로와 무거움을 풀기 위해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고향인 양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묻어났지만 더 이상 저를 붙잡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통화 중 아들은 그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는지, 미리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이해해 준다면 충분하다고 답하며 그간 마음속에 담아둔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통화를 마치며 언젠가 양산에 들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찾아오겠다는 그의 말에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달라고만 답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식들과 조금은 다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다툼과 몇 년의 변화 속에서 제 마음속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자식들이 변하려고 노력했던 시간들은 제게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지금은 고향인 양산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손주들과 함께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양산의 작은 집은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손수 가꾸는 텃밭에서 싹을 틔우는 채소들을 보며 저는 스스로를 위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아침이면 들리는 새소리와 시원한 바람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명절과 생일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날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미리 음식을 준비하거나 간단히 외식으로 대신하며 저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제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려는 듯한 행동도 가끔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식들 사이에 무심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제게 부담을 주는 요청도 가끔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귀찮고 힘든 일이라 생각되면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를 위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있는 작은 용기와 자식들에게 느낀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사셨던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필요한 것은 정말 자식들에게는 할 말 다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